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재미있고 유익한 주식 이야기가 있는 곳 주유소 1, 2부 진행을 도안합니다. 여러분들 화요일장 마감 잘 하셨나요? 마무리 잘 하시고 지금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 이제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과연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시장 안심해도 좋을지 추석 전에 우리는 어떤 전략을 나가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시장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오늘 화요일 팀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노란톡과 유튜브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위원님들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듣기만 해도 든든한 화요일 팀이죠. 정재훈 위원님과 박원재 위원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화요일장 위원님들 모시고 시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텐데 본격적으로 이제 주식 뇌구조 들어가기 전에 오늘 시장 두 분이 어떻게 보셨는지 짤막하게 한 줄 평을 좀 들어볼까 합니다. 일단 시장, 양시장 모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만 우리 박원재 위원님 오늘 시장 인상은 어떠셨을까요? 올라가면은 좀 기분 좋고 네, 떨어지면 불안한 게 이제 투자자의 심리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사후적으로 왜 올라가는지 왜 떨어지는지 시황을 듣게 되죠. 하루하루를 보면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좀 긴 흐름을 보면 올해 시장이 좀 어려웠죠. 그렇죠. 횡보했잖아요. 계속 갇혀서. 횡보했어요. 그런데 올 시장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한번 살펴보셨나요? 지난 시장을 또 돌아볼 생각은 못했네요. 올 시장이 현재 9.58% 상승 중이에요. 네. 9.58% 상승이면은 나쁘지 않은 시장이거든요. 그렇죠. 10% 가까이 올랐는데. 근데 왜 올해 이렇게 유난히 어려움을 느끼는 투자자가 많을까요? 그 작년에 너무 많이 올라서? 너무 많이 올라서. 네. 우리는 항상 지난 시간하고 비교하는 데 익숙해져 있어서 지난 직전의 경험이 크게 좌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작년 연말에 아주 짧은 시간에 엄청난 상승을 경험했죠. 그랬죠. 그게 강하게 뇌리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동학개미 운동이 본격적으로 불을 붙였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왔는데 대개 그 끝은 올해처럼 이렇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면은 올해 어렵다고 느끼는 건 투자자들의 생각일 뿐 안 어려운 시장이에요. 10% 가까이 올랐고 순환매가 빨리빨리 돌았지만 그 순환매의 한 자락이라도 잡았으면 올해 농사가 결코 나쁘지 않았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올해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돌면서 따라잡기는 어려웠지만 어느 섹터든지 자기가 꾸준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투자자였다면 나쁘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루하루를 보면서 이 움직이는 타겟을 내가 잡을 수 있다고 밤잠 안 자고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결과는 그렇게 다들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럼 결과치도 올해 개인 투자자 성적이 안 좋아요. 연초부터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바벨 전략을 가지고 때를 기다리면 내 순서가 옵니다. 그리고 섹터는 이러이러한 게 주력 섹터가 될 겁니다. 라고 얘기했던 걸 꾸준히 같은 얘기를 거의 1년째 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엔 답답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되돌아보니까 상당히 올라 있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또 전략이 순환매가 빠르게 도니 어느 순간 빠르게 내가 갖고 있는 게 올라가면은 리밸런싱 기회가 와요. 그래서 많이 오른 거 차익 실현해서 네. 아직 덜 오른쪽으로 옮겨놓고 이런 순번을 했다면 올해 시장은 절대 나쁜 시장이 아니에요. 투자를 하다 보면
마이너스인 시장을 만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마이너스인 시장에서도 투자자는 수익을 내야 됩니다. 수익을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올해 어려웠다는 건 전략이 없었기 때문에 어려웠던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이 어려운 게 아니고 투자자가 너무 바쁘게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타겟을 고정화시키지 못하고 너무 움직이는 타겟만 쫓아다니는 거 아닌가. 네. 다시 한번 지금 시장은 마찬가지예요. 오늘 조금 오르니까 또 이제 더 오르나 이런 기대감도 있고. 네. 근데 시황이라는 건 항상 사후 해석이기 때문에 지나봐야 알아요.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하반기 시장 시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네. 항상 주식 불패 방송을 보시는 분은 이해하시겠지만 굉장히 그 낙관적입니다. 네. 긍정적이고. 근데 이게 뇌피셜이 아니고 여러 가지 지표를 봤을 때 낙관적으로 가질 만한 근거가 있어요. 다만 지뢰밭이 몇 개가 큰 지뢰밭이 몇 개가 있어요. 어유, 네. 예, 그거를 헤쳐나갈 것도 염두에 두고 긍정론을 가져야 돼요. 무조건적인 긍정론은 뇌피셜이고 네. 시장은 앞으로 이러이러한 것만 벗어나면은 꽤 괜찮은 시장이 될 확률이 많다. 네.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좀 횡보를 하고 박스권에 갇혀있는 시장 속에서 시장이 객관적으로 힘든 게 아니라 내가 힘든 건 아닌지, 전략이 없는 내가 힘든 건 아닌지 좀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박원재 위원님께서는 주유소 오늘 2부에서도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정재훈 위원님한테도 짧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전문가님? 글쎄요, 이게 시장이 아마 차트를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네. 기본적으로 업황을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좀 보게 되면 이따 좀 말씀을 드릴 부분들이지만 네. 기술적으로 보면 사실 불안불안해요. 불안불안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심리가 좀 위축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최근의 시장 흐름들만 보면 약간 긍정적인 그런 부분들은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서서히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그냥 시장은 여전히 그냥 박스 아직까지도 뭐 박스로 놓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내가 단기적으로 좀 보는 투자자인지 트레이더인지 아니면 좀 먼 여유 있게 좀 보는 투자자인지 그 부분들만 정해놓고 시장을 보면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네. 시간이 그러니까 그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시가 빠지면 다시 올라간다. 뭐 그 생각? 그러니까 작년처럼 뭐 빠진다고 해서 매수를 하게 되면 바로바로 회복이 됐지만 지금은 시간이 좀 걸려요. 제법 걸려요. 제법 걸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좋은 주식을 잘 사놓게 된다라면 빠질 때마다 그러면 그 이상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만 좀 기억을 하시고 시장에 있어서는 뭐 좀 자신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네. 화요일 팀이 좀 희망의 메시지를 주니까 더 약간 희망을 더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두 분의 시장에 대한 인상을 좀 이야기를 들어봤고 위원님들 노란톡은 저희가 24시간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시장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하다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정재훈, 박원재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그런 근거가 좀 궁금합니다. 키워드로 정리해볼까 하는데요. 어떤 키워드 있는지 함께 볼게요. 자, 환율과 수급, 그리고 그린플레이션, 비관론 대 긍정론, 마지막은 외국인의 귀환까지 적어주셨습니다. 하나하나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땡땡플레이션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그린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또 올라와 있네요. 생소하신 시청자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린플레이션 뭘까요, 전문가님? 신조어예요. 네. 신조어이기 때문에 아마 생소하실 건데 오늘 리포트가 하나 나와서 그린플레이션이라는 이제 리포트가 나왔어요. 네. 내용은 뭐냐면은 지금은 대변화의 시기예요. 그렇죠. 대변화가 어느 정도의 대변화의 시기냐면
1세기에 한 번 바뀌는 대변화의 시기예요. 가장 큰 변화가 에너지가 바뀌어요. 이 에너지라는 거는 세계 문명사와 패권을 바꿔놓는 그 중요한 고비마다 에너지가 있었죠. 네. 에너지라고 하는 건 이제 산업혁명부터 출발을 할 거예요. 산업혁명 이전에는 사실은 수천 년 동안 인류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네. 돌을 사용하다가 청동을 사용하다가 철을 사용한 정도의 변화만 있었지 그랬죠. 그냥 다 농경사회였죠. 그러다가 에너지가 들어와요. 석탄이라는 에너지가 들어오면서 기계라는 게 들어오죠. 증기기관이. 네. 이때부터 문명과 패권이 다 바뀝니다. 그러던 것이 석탄에서 석유로 넘어가는 게 이제 1900년도에 석유의 시대로 들어가요. 네. 그게 이제 100년 만에 전기의 시대로 돌아갑니다. 이런 거를 주식시장에서는 예민하게 살펴봐야 돼요. 인터넷에서 광풍의 1920년대를 한번 조회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네. 지금의 현 시대하고 유사한 점이 꽤 많습니다. 그램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에너지 전환을 하다 보면은 구시대와 신시대가 충돌을 하게 돼 있어요. 아직 신시대로 전환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구시대는 퇴물 역할을 맡아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주된 기저발전은 석탄 발전입니다. 화력 발전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유럽에서 ESG를 표방하면서 탄소 제로, 넷 제로, 비포 2035 이런 걸 주장하면서 석탄 화력 발전, 기저 발전을 다 폐쇄시키고 있죠. 그리고 신재생을 굉장히 강화시켜요. 그런데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전략적 노림수가 있는데 풍력 같은 경우는 북유럽이 대단히 강합니다. 네. 왜냐하면 북위 60도에 펜벨트가 불어서 아주 바람골이 잘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유럽은 굉장히 풍력의 효율이 좋습니다. 네덜란드가 이제 풍차의 나라죠. 그런데 요새 기후가 변하면서 펜벨트 바람이 오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풍력으로 조달됐던 전기가 조달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남았던 전기를 유럽은 한 영내 경제니까 수출하고 이랬는데 전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이 큰일 났다. 네. 그래서 기저발전으로 폐쇄했던 석탄 발전을 다시 돌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 규제하잖아요. 네.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겨요. 이게 신시대와 구시대의 충돌이 앞으로 자주 나타날 거예요. 네. 석탄 발전을 하려고 석탄을 찾았는데 석탄이 없어. 왜 그럴까요? 규제한다 해서? 석탄업자 입장에서 볼 때 네. 새로운 탄광을 개발할까요? 안 할 것 같은데요. 누가 봐도 이거 다 접고. 접어야 된다는데. 네. 그런데 이런 인프라는 방망이 한번 친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석유, 석탄 이거는 없어질 수 없어요. 수요가 여전히 막강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마치 딴 세상이 바로 온 것처럼 이건 퇴물 취급해요. 그러니까 석탄 가격 천정부지로 지금 치솟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전기도 지금 신재생 에너지가 계획대로 쭉 갔는데 신재생 에너지는 태양광과 풍력은 자연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일정한 생산량이 나오지를 않아요. 아직 ESS로 저장할 만큼 인프라가 구축돼 있지 않고 유럽에서 갑자기 불고 일어나는 전기료의 폭등. 네. 갑자기 석탄 발전을 재개하다 보니까 탄소 배출권 가격의 급등. 이런 게 물가로 올라와서 지금 유럽의 물가가 제법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물가 얘기는 계속 나올 얘기인데요. 오늘 저녁에 CPI 같은 거 기대하는 게 다 그렇죠. 그런 요인입니다. 잠재적인 물가 인상 요인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 마찰적 요인에 의한 그린플레이션이 지금 일시적인 거냐, 유럽의 문제냐,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탈탄소를 표방하고 어떻게 하죠? 석탄 화력 발전을 감축하고 LNG로 갔는데, 자, LNG 가격 어떻게 됐는지 알죠? 네. 더블로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경제는 누가 돈을 낼까가 중요해요. 다 좋은데 누가 밥값 내는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누가 돈을 낼 거냐. 아니, 다 좋은 얘기는 다 해놓고 청구서 날라오니까 다들 외면하면 네. 누가 책임질 거냐는 거죠. 이런 마찰적 요인이 앞으로 상당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랜플레이션은 이제 시작일 겁니다. 자주 들을 얘기고요. 네. 여기에 따라서 주식시장의 지용도가 많이 바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투자하는 사람들은 참 숙명인 게 네. 어떠한 일이 터져도 우리는 거기서 수혜주와 피해주를 구별해내야 돼요. 그렇죠. 적응해야죠. 네. 그래서 ESG로 환호하는 업종과 신음하는 업종과 그 사이의 마찰적 환경에서 갈라지는 또 두 환경에 또 다른 수혜주와 피해주가 계속 나타날 환경입니다. 그럼 또 얘기했죠? 올해 힘들었던 건 순환매가 빨라서일 거라고. 네. 구조적 요인이 아니라 마찰적 요인은 순환매를 빠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자가 게으를 수가 없는 게 굉장히 예민하게 시장을 지켜보지 않으면 네. 훅 하고 사라지고 끝나요. 훅 하고 사라지고 끝나는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그린플레이션이라는 새로운 조어가 들어왔는데 네. 정리를 하면은 이런 마찰적 요인에 의한 물가 상승 요인이 앞으로 굉장히 나타날 거다. 그 다음에 그 원자재 같은 걸 잘 봐야 돼요. 원자재는 구조적인 쇼티지일 확률이 많아요. 니켈 같은 경우 이런 거는 이게 구조적인 요인입니다. 네. 알루미늄도 요새 올라가는 게 그런 이유예요. 요새 알루미늄이 뭐 알박 때문에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그 이전에 알루미늄 가격을 한번 보십시오. 알루미늄 가격도 더블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주식시장에 연동이 돼요. 네. 그래서 투자자는 항상 시장을 예민하게 살펴보고 그 안에서 투자의 길을 찾는다. 이게 숙명이다. 이게 내 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걸 습관들이면 투자가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찾으면 돈이니까. 그게 바로 보여요. 그래서 그런 훈련을 좀 해보시면 어떤가. 그런 화두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린플레이션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우리 투자자가 또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야기해주신 것처럼 ESG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 환호했던 파트가 있고 이제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종목별 공부가 좀 잘 되고 있는지 섹터별 공부가 잘 되고 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박원재 위원님 주식 불패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샵 0082번으로 박원재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러한 사항들 함께 시황 받아볼 수 있다는 점까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우리의 숙명이라면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음 키워드들도 함께 보시죠. 환율과 수급 그리고 외국인의 귀환을 같이 묶어서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박원재 위원님께서도 아까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미국의 이제 8월 물가 지표가 이제 나올 예정이죠. 관련돼서도 미국 시장도 관망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어떻게 나올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는 환율이 1,170원대 초반으로 하락을 하면서 마감이 됐고 외국인이 들어와 주는 모습을 금일은 보였습니다. 환율과 수급에 대해서는 우리 박원재 위원님 오늘 시장만 봐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아니면 최근 시장? 환율과 수급 이슈를 갖고 온 거는 최근의 환율을 한번 볼게요. 네. 최근의 환율을 보면은 몇 번 보여드렸는데 이 환율입니다. 한국만 약세로 진행이 됐어요. 네. 이 환율이 정상으로 보이십니까? 딱 봐도 그래프만 봐도 아닌 것 같네요. 어떤 측면에서 아니죠? 마음에 안 들어요? 네, 그냥 마음에 안 드네요. 우리가
환율이라는 거는 항상 네. 펀더멘탈로 보면 좋아요. 환율이라는 거는 각 나라의 구매력을 평가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환이라는 거는 기준 국가와 상대 국가가 있겠죠. 네. 상대 국가와 당사자의 이 구매력을 이제 비교를 한 겁니다. 그러면 누가 강하냐? 그 구매력은 강하냐? 또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구매력이라는 건 돈이죠. 그렇죠. 돈이라고 하는 건 무역 수지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경상수지에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경상수지가 그러면 흑자면은 구매력이 강하죠. 바깥에서 우리가 무역을 통해서 돈을 벌어왔으니까 야, 저 나라는 이제 돈이 생겼으니까 해외에 나가서 구매할 힘이 생겼어. 없는 국가는 어떻게 되죠? 차관을 통해서 빌려와야 되죠. 네. 우리가 IMF를 겪었던 이유는 외환 보유고가 없어서 당장 먹고 살 에너지와 식량을 구입할 돈이 없기 때문에 네. 없는 게 아니라 미스매칭이었습니다. 엄밀하게. 단기 자금이 없었어요. 장기 자금은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외환 위기를 겪었어요. 그러면 이게 되게 넌센스인 게 올해 경상수지가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대한민국 경상수지. 흑자죠. 대단히 흑자예요. 네. 맞아요. 맞았습니다. 흑자예요. 그러면 흑자면은 그 나라 통화가 강세일까요? 약세일까요? 이거 늘 헷갈리더라고요. 그죠? 이거 시험 볼 때마다 네네. 틀리죠? 늘 볼 때마다 틀리는 거. 아예 쉽게 생각하세요. 내가 돈이 생겼어. 어허. 그러면 내가 돈이 생겼으니까 가서 구매력이 있어. 강세. 내가 강세잖아. 네. 네. 원화 강세. 강세. 그러면 달러와 교환 가치가 내가 돈을 조금 줘도 늦어. 네. 떨어져야 되죠, 환율이. 네.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돼요. 자, 우리나라는 틀림없이 무역 흑자국이에요. 그러면 무역 수지를 반영하는 게 구매력 평가설이라면 환율은 1,100원 밑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왜 지금 1,170원에서 노는 거야? 이상하잖아요. 네. 무역 수지가 빵빵한데. 이게 비정상입니다. 비정상이에요. 지금 이 상황은 네. 이 환율은 비정상이에요. 그럼 왜 비정상이 나왔느냐? 올해 들어서 자산 리밸런스 한 나라의 계정은 경상수지가 있는 반면에 자본수지도 있어요. 자본수지. 자본수지라면 실물로 하는 그 무역을 통해서 재화가 오가는 대가를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돈이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투자의 요인으로 움직이는 거, 그다음에 자본 이전을 한 거 이런 것들. 그 나라마다 그러면 자산 계정을 갖고 있는 투자처는 뭐가 있냐면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있죠. 또는 그 나라 국민의 해외 투자가 있을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야, 올해 국내에 들어와 있던 외국 자본이 많이 빠져나갔구나. 앤드 네. 국내에 있는 투자자가 워낙 팔아서 달러 사가지고 해외 투자를 많이 했구나.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환율이 이러지. 그죠? 무역 수지를 통해서 보면 환은 1,100원 밑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환율이라는 거는 자본 수지에서 엄청 깨졌다는 얘기고, 그럼 이건 비정상이라는 얘기예요. 이건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비정상이다. 여러 가지 지금 시장에서 비정상적인 부분이 있어요. 마찰적 요인에 의한 쇼티지. 이 비정상은 정상화되는데 이게 임계치라는 게 있어요. 임계치. 이게 마냥 이렇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쭉 대한민국 환율 차트를 쭉 늘여놓고 보면은 이게 좀 더 길어야 되는데 더 길어지지를 않네요. 쭉 늘여놓다 보면은 대한민국은 환율이 더 이상 오르기 어려운 환율이 1,200원이에요. 1,200원 위로 뜬다는 거는 대한민국이 뭔가 해외 부분에서 심각한 위기가 있을 때 1,200원 위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펀더멘탈로는 1,200원 이상 뜬다는 거는
굉장히 크나큰 대외적인 금융위기랄지 해외발 악재가 오지 않는 한 1,200원 이는 잘 안 올라가요. 그러면 자, 수급적으로 봤을 때 먼저도 제가 이제 얼추 8월 말 즈음에 얼추 끝자락에 있는 것 같습니다가 그건 거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1,200원 뚫고 갈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요. 그렇게 본다면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확률이 많고 네. 그렇게 본다면 대체로 바닥일 확률이 많아요. 비정상은 정상으로 오고 이 쇼플레이를 하는 사람들도 이 임계치가 있어요. 2 이상 공격하는 건 무모하다. 왜냐하면 2 이상 넘어가면은 이제 내고 물량이라는 게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달러가 없는 나라가 아니에요. 달러가 많이 있어요. 기업들이 수출 대금으로 받아다 기업 금고에 있는 달러가 많아요. 그러면 네. 이 1,200원 넘어가면 뭔 일이 생기느냐 하면 숨겼던 달러가 나와요. 야, 이 기회는 찬스다. 왜냐하면 달러 풀어서 원화를 받으면 1,200원 받으니까. 그렇죠. 난 1,100원 받을 줄 알았는데 지금 원화로 바꿨다가 떨어지면 다시 달러로 바꾸면 10% 먹잖아. 그렇죠. 그죠? 그래서 시장은 정말 수요와 공급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임계치 이상에서는 대개 브레이크가 걸리는 확률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 수급이라는 게 연동되는 게 이 환율 자체가 비정상적인 환율 위치고 네. 이 위치에서는 섣부르게 이걸 뚫어가지고 뭘 매도 플레이를 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율과 수급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 주셨군요. 그렇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이 비정상인 상황에서 외국인이 들어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양시장에서 쌍끌이 매수세를 좀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 코스닥에서는 기관이 매도로 전환을 했네요. 자, 이 키워드 외국인의 귀환이라고 물음표를 또 찍어주신 분이 계신데 우리 정재윤 의원님 수급에 대해서 할 말씀 있으실까요? 지금 보면 네. 아프세요, 전문가님? 어디가 편찮으신가요? 코로나 백신 후유증? 네네. 오늘까지 봐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그 최근의 시장, 그러니까 8월 달까지죠. 8월 달까지 하고 9월 달 시장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 8월 달까지를 좀 보게 되면 MSCI 리밸런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 교체라든가 비중에 대한 조절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면서 외국인 쪽에서의 매도 부분들이 좀 나왔던 그런 상황들이고 최근 들어서 8월 말에서 지금 9월 달 초 이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만약에 바뀌게 됐던 부분들이 거래소를 좀 기준으로 보면 8월 말부터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8월 말경 같은 경우 1조 1천억대의 매수세가 들어왔었고 그 이후에 이제 블록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외국인 쪽에 매수세가 좀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9월 7일부터 시작해서 매도세가 좀 나왔었는데 최근 들어서 어제와 오늘 이 거래일 동안에 매수가 됐던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막 강한 그런 매수세는 아니에요. 아닌데 최근에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그래도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수세가 들어와 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요. 그럼 결국 시장에 있어서 그러니까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지수를 산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지수를 빼려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매도를 때리면 돼요. 반대로 지수를 끌어올린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시가총액이 큰 종목군들, 즉 대형주들을 매수를 해주면 되는데 최근 들어서의 이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삼성전자에 대한 수급은 오히려 매도에 대한 부분들보다 매수에 대한 부분들이 더 많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수급적인 부분들이 8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좀 변화가 되는 그런 조짐들이 보이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 또 하나는 선물을 보더라도 최근 들어서 이제 3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수가 들어왔는데 어제와 오늘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매수세가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그러면 보통 현물도 매수를 해주고
현물까지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여주는 그런 시장이 좀 올 수가 있거든요. 물론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적으로 물량을 좀 받아줬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탄력에 대한 부분들은 좀 제한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수세가 들어와 주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은 긍정적인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시장의 흐름들만 좀 보더라도 프로그램 쪽에 있어서의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왔었어요. 4천억대의 매수가 들어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 비차익 쪽에 있어서 4천억대 매수가 들어온 거는 외국인 쪽보다는 기관 쪽 같아요. 특히나 금융투자 쪽에 있어서의 매수세가 오히려 좀 상당 부분 차지하는 게 이쪽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 베이시스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점차적으로 과거 작년부터 거의 1년 내내 백어데이션으로 좀 진행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베이시스 같은 경우도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진단 말이죠. 그럼 베이시스가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된다라면 프로그램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맞춰지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수급적인 부분들도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여져요. 물론 아직까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최근에 이 수급적인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는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더 많아요. 물론 이제 연속적인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그런 부분들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딱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추석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지표 발표도 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외국인 쪽에서 공격적으로 매수를 들어올까? 보통 연휴를 앞두고 난 이후에 외국인 쪽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은 거의 보지는 못했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저가 매수 혹은 대형주 쪽에 있어서 향후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의 선침해? 뭐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좀 분석을 예상을 해볼 수는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어찌됐든 오늘 어제의 수급은 좀 긍정적이었다. 그러면 요 추이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 네. 거기에서 환율까지 같이 엮어서 좀 보면 오히려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외국인의 수급이 연속적으로 좀 들어오는 부분들 긍정적이다 평가를 좀 해주셨습니다. 환율과 수급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마지막 키워드가 될 것 같네요. 비관론 대 긍정론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분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시장을 긍정적으로 볼 만한 이유가 더 많다라고 결론이 귀결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비관론 대 긍정론이라고 적어주신 이유가 궁금하네요. 정재훈 위원님. 네. 네. 이게 보통 보면 가치 투자를 하시는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보다 긍정적으로 좀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시장에 있는 네. 거. 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차트 위주로, 기술적 분석 위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차트 위주로 좀 보시는 경향들이 좀 짙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구간이 딱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는 그런 시기예요. 물론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요? 저도 최근 들어서 요거 깨지면 요거 여기까지 빠질 수 있는데, 그런 기술적인 그런 데이터들이 있어요. 분석을 하는 그렇죠, 게. 그렇죠. 그럼 보통 보면 선물로 이제 표현들을 좀 많이 하니까 선물로 좀 차트를 잠깐 보면 보통 기술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요 400포인트 이 자리대가 박스의 하단이에요. 박스의 하단인데, 박스라고 하는 거는 상단과 하단이 막혀 정확하게 딱딱 맞아 떨어지진 않아요. 좀 더 오를수록 좀 더 오를 수도 있고 좀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그거를 언더슈팅이라고 하고 오버슈팅이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이 400포인트를 깨게 되면 보통 이렇게 빠져요.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되면 지수를 보는 거는 380, 선물 기준으로 380대에서 370대를 봐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최근에 아마 요때죠. 지난주 목요일 요때까지만 좀 불안불안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같은 금요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이 자리대가 깨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주가는 더 빠질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장은 좀 불안해요. 삼성전자 주가는 흐지부지한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고, 근데 어제 오늘 지수가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어요. 그러면서 다행히 5일선을 안착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는 이제 조금 회복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안심을 해요.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안착을 했으니까. 그리고 삼성전자라는 큰 기업이 외국 주에 매수를 해주면서 버텨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오늘 지표 발표를 해서 주가가 빠지거나 미국 시장이 빠지거나 그러면 한국 시장도 같이 빠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또 불안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루하루 오늘은 이랬으니까 내일은 어떨 거고 내일은 어디서가 그제는 어쩔 거고 이런 부분들을 단기적으로 보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커요. 그러니까 크게 보게 된다라면 미국 시장에서 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뭐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뭐 법인세 인상이라는 또 얘기가 있고 이런 부분도 있으면 기업의 실적이 다운될 수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변동세 좀 커질 수 있고 이러한 부분들은 안 좋은 얘기예요. 근데 바꿔서 얘기하면 테이퍼링을 한다는 얘기는 어찌됐든 간에 경기가 회복이 되고 있다는 얘기고 이게 또 금리 인상으로까지 가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좋게 보면 좋게 볼 수 있고 나쁘게 보면 나쁘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시장이 빠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지수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저점과 고점을 항상 높여왔습니다. 주식이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보다는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자산을 불리는 데는 더 유리하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비관론적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다 인버스 때렸어야 돼요. 인버스 사고 풋 때리고 풋 매수하고 콜 매도하고 이런 식의 모습들을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또는 주식시장 떠나든가. 왜? 비관적이니까. 시장 빠질 거니까. 그렇게 보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뭐 긍정적으로 시장을 보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빠지면 살 주식이 없으면 돈이 없다면 버티면 되는 거고 현금이 있으면 빠질 때마다 매수라는 그런 전략이 좀 좋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올해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작년까지만 해도 난 주식이랑 너무 잘 맞는 것 같아라는 투자자들이 되게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기만 하면 올랐으니까.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왜 내가 사면 빠지지? 작년에는 안 그랬는데 왜 내가 사면 빠지지? 빠져서 더 사면 더 빠져요. 원래 지금 같은 시장이 정상적인 시장이에요. 지금 같은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막 비관적으로 보지 마시고 시장은 다시 올라갈 거예요. 지금 올해 1월 달에 찍은 지수 때 3,300대를 6월 달에 찍었죠. 3,316포인트 이거 넘어갈 겁니다. 넘어가는 모습들이 나올 거고 그 이상 갈 거예요. 그 이상 갈 거기 때문에 지금 그냥 너무 힘들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그냥 한 발 서서 한 발 뒤로 빼고 보세요. 그리고 많이 올라가 있는 주식 사지 마시고 차라리 못 올라가 있는 주식을 사세요. 카카오 같은 게 떨어진다고 해서 그거 잡지 마시고 못 올라가 있는 것들, 바닥에서 막 기고 있는 것들 많이 있으니까 그런 종목군들로 순환매가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차라리 그런 종목군들을 빠질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리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보다 긍정적으로 보는 투자자가 부자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네, 두 분께서 정말 오늘 합일이 잘 되네요. 의견이 다 두 분이 마치 일부러 또 준비를 맞춰서 해주신 것처럼 시장에 대한 분석이 딱딱 들어맞고 있는데 요거를 네네. 하나만 제가 지표를 아유, 네네.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제가 자꾸 데이터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시장을 볼 때 이렇게 감으로 하기보다는 이제 오랜 경험을 통해서 시장이 어떠면 뭐 이제 나오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시장의 변동성이 생기려면 이제 시장이 만약에 굉장히 좀 안 좋게 보여요. 그럼 시장은 키 플레이어가 있어요. 네. 항상 말씀드리죠. 시장은 가격을 만드는 자와 가격을 순응하는 자 딱 둘이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는 가격을 순응하는 자예요. 가격을 못 그렇죠. 만들어요. 네. 개인 투자자가 그래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기관이나 외국인은 가격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이들은 만약에 내가 포지션을 더 덜어놔야 돼. 덜어놔야 될 포지션이 아직 남았어. 그럼 얘들이 그냥 포지션을 덜어내지 않아요. 사전에 뭘 합니다.
그게 뭐냐면 되게 파생 시장 가서 반대 포지션을 만들어 놔요. 그 가격을 나타내는 게 변동성 지수라는 게 있는데 네. 변동성 지수를 한번 보세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8월 말에 시장이 안 좋았어요. 3,050이 깨져서 이렇게 쭉 내려갈 때 이때 변동성 지수가 20까지 쭉 올라가요. 이게 파란색으로 하니까 잘 안 보이네. 그런데 이번에 내려올 때 보세요. 이번에 내려올 때 보시면은 좀 색깔 옅은 걸로 해보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공포감을 주었는데 뭐 똑같네. 이게 변동성 지수가 안 튀어요. 그리고 안 튀고 그냥 밋밋하게 가다가 오늘 올랐다 해서 다시 쭉 내려서 14대, 15 언더로 내려왔어요. 메이저는 지금 전혀 하방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메이저가 만약에 이번에 환율을 치솟고 지금 시장은 악재가 팽배하죠. 네. 모두 다 들어보면 열의 7은 시장 안 좋을 것 같아 얘기를 해요. 근데 투자자는 그런 뉘피셔를 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불안하면 키 플레이어들은 뭔가 액션을 취해놔야 돼. 정말 시장이 불안하면 이럴 리가 없어요. 정말 시장이 불안해서 내가 팔게, 아씨 2조 더 팔아야 돼. 그럼 아무 준비도 안 하고 2조를 팔지는 않아요. 그들은 팔기 전에 풋옵션을 사든지 선물을 매도 때려놓든지 뭘 하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파생 쪽에서 그런 게 없어요. 이렇다는 얘기는 팔 거 얼추 다 팔았고 진짜 외부에 이제 블랙스완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는 그런 생각지 못한 악재. 이를테면 CPI가 오늘 밤에 나왔는데 뭐야 이거 6.0이야. 네. 이렇게 나오면 그게 블랙스완이에요. 예상치는 5.3인데 먼저 고용 쇼크에 이어서 이번에 CPI까지 쇼크 나오면 시장은 좀 충격을 먹을 겁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까지 나올 것 같지는 않고 그런 것만 없다면 지금 시장으로 봤을 때에는 그렇게 하방에 대한 준비를 해놓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시장은 이제 저점은 잡은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이렇게 시장 긍정론에 대해서 데이터로, 객관적인 데이터로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은 저희 제작진이 준비한 키워드인데요. 오늘 시장에서 움직였던 종목들 중에 이 백신 접종률이 높아져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위드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임을 보여서 위드 코로나라는 키워드로 좀 이야기를 나눠 볼까 합니다. 마지막 키워드가 될 것 같은데 정재훈 의원님 인상을 펴시고요. 어한 때문에요. 네, 잘 안 보여서, 네, 잘 안 보여서. 돋보기를 쓰실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두 분 추석 때 제가 돈 많이 이게 벌어가지고 안경 다초점 바꿔드릴게요. 렌즈라고 이런 게 나옵니다. 좀 이런 걸 바꾸세요, 전문가님. 그렇게 보지 마시고. 아니, 지금 위드 코로나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코로나19를 떼놓을 수는 없고 좀 같이 가는 방향으로 설정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된 종목들 이야기도 좋고 혹은 위드 코로나 자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근데 이게 그 어떤 제가 글을 본 적이 있었어요. 저 페이스북에서 봤나? 네. 페이스북에서 봤나 어디서 봤는데 그래도 이게 나름대로 일리가 있더라고요. 네네. 코로나 백신이 접종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네. 선진국들 같은 경우 먼저 막 빠르게 접종률이 높아졌었어요. 그랬죠. 완전 그러니까 2차까지 다 백신을 맞은 경우가. 근데 이제 신흥국 쪽 같은 경우 이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접종률 자체가. 근데 이제 미국이라든가 유럽 쪽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7월 달 이 정도가 되면서 7월 말경 정도 되면서 이제 완전 접종률이 40%가 넘어가고 난 이후부터 시장이 그때 상당히 좀 좋아졌었어요. 네. 근데 그 부분들이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일본이 이제 40%가 넘어갔거든요. 네. 그러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어요. 그것도 급등이 나왔어요. 물론 이 총리가 사임하겠다라는 그 얘기가 나오면서 상승폭은 더 크게 나왔지만 어찌됐든 이 접종률이 40%가 넘어가면서 더 급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은 나왔었고 아이러니하게 우리나라도 아마 딱 40% 됐을 거예요. 어제 오늘 딱 보게 되면 완전 접종률이 40%가 넘어설 겁니다. 아마 이번 주에. 네. 그러면서 시장이 급격하게 어제 오늘 상당히 좀 좋아졌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접종률이 높아지는 것만큼은 이제 정상화 단계로 돌아온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위드 코로나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그러한 종목군들이 이제 뭐 테마성의 흐름들처럼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물론 좋아요. 항공주 올라가고 여행주 올라가고 이런 거 좋아요. 근데 여기서 고민해 볼 부분들은 이들 기업들이 계속 올라갈까? 얘네들만 위드 코로나일까?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코로나 이전의 실적을 과연 이들이 회복을 할까? 물론 그 이상 나오는 기업들도 있지만 그렇게 나오지 못하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을 찾아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정상화라는 얘기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업종군들이나 섹터들이 정상화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모든 시장, 모든 종목군들이 다 위드 코로나로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언택트, 작년에 있어 언택트라든가 이런 기업들 몇몇 개 선택되어진 그런 종목군들은 정말 큰 시에 났겠지만 그럼 그 큰 시에 났던 기업들은 큰 상투를 치게 되는 거겠죠. 그렇지만 못 올라가 있던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다시 같이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거예요. 순환매라도 그러한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분들 기억하시고 네.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중요한 거는 기업이 실적이 이제 정상화되게 되면 실적이 좋아지고 그렇지 못한 기업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숫자가 찍히는 기업들 위주로만 보자라는 얘기고 그 기업이 설사 실적이 찍힌다 하더라도 너무 많이 올라가 있다라면 너무 공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나눠서 쪼개서 보거나 아니면 다른 종목군들을 보거나 그렇게 하는 전략이 좀 더 좋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드 코로나라는 그 기대감으로 움직인 종목에 대해서 이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좀 팁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박원자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드 코로나? 시장은 두 가지로 움직여요. 네. 항상 얘기하죠. 다시 네. 리바이벌 해본 네. 시장은 항상 실적과 기대감 두 가지로 움직입니다. 네. 어떤 때는 실적이 서프라이즈로 움직이고 어떤 때는 기대감 빵빵으로 움직여요. 위드 코로나는 이제 팩트예요, 팩트. 네. 아까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8월 달에 시장이 어려웠던 출발이 뭐였죠? 선진국은 백신 다 맞고 마스크 벗고 다니는데 네, 경제활동 하는 이머징은 이제 막 델타 변이가 돌아갔고 공장 셧다운되고 그러다 보니 저 나라는 저거 되겠어? 그때부터 우리가 타겟이 돼서 대한민국이 제일 맞았어요. 그랬죠. 자, 이제 대한민국이 70% 1차 넘었고 2차 40% 넘었어요. 기준점을 넘었어요. 시장이 오늘 반영하는 건 그걸 반영하는 거예요. 기대감. 그런데 시장은 기대감만 갖고는 못 갑니다. 그렇죠. EPS가 따라와야 돼요. 정현님이 아까 체크하신 기대감은 순간적인 폭발력을 가져요. 그래서 사람을 끕니다. 불꽃놀이 하는 거예요. 이리 와, 이리 와. 근데 그 불꽃 따라가다가 타 죽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불꽃을 즐기되 네. 한번 체크를 해보시라. 항상 EPS를 꼭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화요일 팀의 이야기 모두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노란톡은 활짝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문자 샵 0082번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유소 2부 같은 경우는 우리 박원재 위원님의 강의 준비되어 있고 3부는 종목 상담 이어질 예정이니까 전화와 문자 지금부터 접수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023-1531-1611, 1612번, 문자는 샵 0082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잠시 쉬었다가 박원재 위원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